안녕하세요. 강동선 앱의 아동발달연구소 소장 강동선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부분은 긍정적 행동 지원입니다. PBS라고도 우리가 많이 알고 있잖아요. 현재 긍정적 행동 지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어떠한 도전적 행동이 일어났을 때 이런 긍정적 행동 지원으로 우리가 중재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긍정적 행동 지원이 어떻게 등장하게 되었고, 그리고 긍정적 행동 지원이 어떠한 개념적 정의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강의를 통해서 이런 긍정적 행동 지원에 대해서 가장 기초가 될 수 있는 등장 배경과 정의를 한번 알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행동 지원이라는 것과 행동 중재는 이런 도전적 행동이 어떠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가 중재하거나 지원을 해야 된다는 개념입니다. 그러면 이런 도전적 행동이 어떠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먼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이 도전적 행동의 영향은 학습과 발달의 지체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모안의 부분을 한번 읽어보면요. 도전적 행동으로 보내는 시간 때문에 중요한 시기와 시간에 긍정적인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가지지 못하게 되고, 방해하거나 저항하는 등의 도전적 행동으로 중요한 경험을 놓쳐버리게 된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발달에는 그 중요한 시기가 정해져 있거든요. 우리가 어릴수록 중요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그 시기마다 배워야 하는 학습, 인지, 언어, 그리고 주변과의 상호작용 능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도전적 행동으로 인해서 이러한 배움의 기회를 놓치게 됨으로 해가지고 발달에도 많은 지체를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사회적으로, 지적으로, 신체적으로 성장하는데 이 도전적 행동으로 인해서 많은 지체를 보이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도전적 행동의 영향 그 두 번째는요. 교육기관, 가정과 지역사회 삶에서의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네모 부분을 한번 또 읽어볼게요. 도전적 행동을 보이는 당사자만이 아니라 이로 인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도전적 행동은 도미노 효과가 있어서 한 사람의 도전적 행동으로 인해 전체가 혼란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결국 우리는 이 도전적 행동으로 인해서 통합교육을 받을 경우에 이 통합교육에 크게 방해가 되고요. 도전적 행동을 하는 당사자가 이 학습과 발달에서 지체되는 경우도 앞부분에 있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런데 이 도전적 행동은 다른 사람을 방해하는 요소가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어떠한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되는 그런 요소를 만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주게 되는 거고, 그리고 도전적 행동은 하나의 도전적 행동으로 인해서 이 전체 수업이 되지 않는다거나, 안 그러면 교육이나 서비스를 제공받는 곳에서 도전적 행동이 너무 심하게 되면은 그 전체 교육이 진행이 되지 않는다거나 중단이 되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올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이런 도전적 행동으로 인해서 부모님들이 이런 양육을 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고, 결론적으로 이런 도전적 행동을 가지게 되면 이용하는 기관이나 가정, 지역사회에서 살아가거나 참여하는데도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도전적 행동의 영향의 세 번째를 보시면요. 당사자와 가족의 소외감이 있어요. 도전적 행동을 보이는 당사자는 주변의 거부로 인해 교육기관이나 이용시설에서 소외되기도 하고, 심한 경우 퇴소해달라는 요구를 받기도 합니다. 이 도전적 행동이 너무 심하다 보면은 이제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의무교육기관이다 보니까 그러한 경우가 많지 않은데요. 성인이 되어서 우리가 이용하는 기관에 들어갔을 때는요. 이런 도전적 행동이 너무 심하게 되면은 퇴소를 요구받기도 해요. 이 도전적 행동으로 인해서 전체 기관을 운영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거든요. 심지어 퇴소에 대한 요구를 받기 이전에 어떠한 도전적 행동이 심하다고 하면은 그 시설을 이용하는데 제약이 먼저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도전적 행동을 많이 하는 자녀를 가진 가족은요, 사회적 활동에 스스로 제약하거나 회피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나가게 되면은 주변 사람들한테 혹시나 피해를 주지 않을까? 오늘도 마트 가게 되면 아마 울 거야, 떼쓸 거야, 안 그러면 주변에 있는 물건을 던지거나 이렇게 할 거야 라고 하면은 아이와 외출을 하는 것도 조금 더 꺼리게 되고요. 어떠한 기관에 방문해서
혹시나 이런 문제적인 요소가 있을까 싶어서 오히려 부모님 자체가 이 자녀를 데리고 지역사회에서 간단한 생활을 하는데도 오히려 스스로 제약을 받고 회피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생긴다는 거죠. 이 도전적 행동의 영향 네 번째를 보시면요. 관계성에 대한 폐해입니다. 감정적으로 격한 반응이나 갈등을 초래하는 도전적 행동을 하는 경우 또래들 및 가족 구성원들과의 관계성에 해를 끼치게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도전적 행동은 주위의 사람들과 긍정적으로 상호작용하기보다는 부정적인 갈등을 유발하기 때문에 주변인들과 적합한 관계성을 만들고 유지하는 것을 어렵게 한다는 겁니다. 자, 이 말은 도전적 행동이 너무 반복되고 심하게 나타나는 경우에 우리가 항상 이성적으로 그걸 바라볼 수는 없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같이 주변과 상호작용하고 항상 보게 되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도 또한 감정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도전적 행동이 계속 일어났을 때 나에게 신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 부정적인 영향들이 계속 온다고 하면은 이 도전적 행동을 볼 때마다 더 격한 반응이나 갈등을 초래할 수 있는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상호작용으로 인해서 어떠한 우리가 사회성을 올려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체벌을 한다든지 등의 방법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부정적인 갈등 요인을 많이 유발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도전적 행동을 가지고 있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아버지와 어머니, 안 그러면 이 당사자의 형제들과의 이 상호작용에서도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고요. 그리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갔을 때 이 도전적 행동이 심하게 되면은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 학교에서는 이제 교직원이 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성인이 되었을 때는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과 부모와의 또 다른 갈등을 또 유발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도전적 행동이 그만큼 이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다 보니까 이 도전적 행동에 대한 중재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 도전적 행동의 중재가 필요하다는 것은 학교에서 성인기에 가정에서 결국 우리가 학교에서 도전적 행동으로 인해서 일반 학급 교사도 어려움을 초래하고 또래하고의 배척당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제반 영역, 전반적인 발달 영역에서의 제한이 오는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도전적 행동으로 인해서 성인이 된 이후에 지역의 교육기관이나 유관기관을 이용하는데 제한이 오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도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게 되고요. 그리고 당사자뿐만 아니라 같이 서비스를 받는 사람, 그리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도 안전의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적으로도 이런 부분 때문에 장애인이 이용하는 기관에서의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가정에서도 이러한 도전적 행동으로 인해서 부모하고 도전적 행동을 하는 자녀와의 상호작용을 어렵게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지속되는 도전적 행동 과정에서 이 부모는 자녀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된다는 겁니다. 심지어 이 부모가 자신에게서 자녀를 조금 떼어놓고 싶어하는 심정을 가지고 있다는 보고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도전적 행동 중재를 통해서 도전적 행동의 진전 및 다른 영역으로의 확대, 결국 도전적 행동이 더 발달하거나 안 그러면 더 심해지는 경우, 그리고 이 도전적 행동이 지금은 이러한 형태로 나타나는데 또 다른 형태의 도전적 행동으로의 전환이 되는 경우를 우리는 예방할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 도전적 행동이 계속 진전되고 확대될 경우에는 앞에서 말했던 여러 가지 영향들이 결국에는 지역사회에서 장애를 가진 당사자가 살아가는데 많은 어려움이 초래될 수 있다는 거예요. 도전적 행동이 어떠한 영향을 주고 그리고 도전적 행동이 그래서 많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은 지금 이야기가 됐어요. 그런데 과거에 그러면 이런 행동 중재는 없었느냐? 과거에도 행동 중재는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현재 이제 긍정적 행동 지원으로 계속 이야기하는 부분은 과거의 행동 중재가 그만큼 현재 비판을 많이 받고 있다는 거죠. 이 부분도 한번 읽어보면서 이야기해 드릴게요. 행동 수정 방법의 처벌 지향적 중재 방법의 효과성을 의심받게 됨과 동시에 윤리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는 겁니다.
자, 행동 수정 방법을 썼었고 그 이전에 또 다른 방법들을 많이 써왔어요. 그런데 이 방법들은 이제 처벌 지향적이라는 거죠. 결과 중심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행동 수정의 강화와 벌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러한 도전적 행동이 많이 일어나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행동을 줄이는데 우리가 쓸 수 있는 거는 소구와 벌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단기간에 효과를 빨리 낸다고 생각했던 처벌, 정적벌을 많이 써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정적벌을 써왔던 방법들이 그 효과성에 많은 의심을 받게 된다는 거거든요. 장기적으로 많은 연구를 보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처벌지향적인 방법이 효과가 초반에 효과는 있지만은 장기적으로 효과는 없다라는 것이 밝혀지고 있고요. 그리고 윤리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 처벌지향적인 중재 방법은요, 행동을 중재하는 사람이 그 처벌의 강도가 더 높아지고 그 처벌이 더 다양하게 되는 결과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점점 더 윤리적으로 옳지 못한 방법들을 많이 쓰게 된다는 거죠. 결국에는 우리는 사람과 사람이 하는 행동 중재입니다. 그런데 이런 처벌적인 방법은 사람한테는 해서는 안 되는 그런 부정적인 방법들을 많이 써왔다는 거죠. 자, 더 보면요. 특히 통합이라는 일반 교육 환경에서 장애 아동의 도전적 행동을 교정하는 데 있어 처벌 위주의 중재 방법은 장애 아동의 인권에 대한 존중과 다른 일반 아동의 교육권 등을 존중하는 의미에서도 그 사용이 어렵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요. 자, 일단은 통합적인 환경에서 도전적 행동을 하고 있는 장애 아동을 처벌하는 것 자체가 그 방법이나 그 형태가 이제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 자, 결국에는 윤리적으로 옳지 못한 방법을 쓴다는 것도 문제가 되는데요. 다른 일반 아동의 교육권, 그러니까 이 처벌적인 방법, 자, 소리를 치게 된다거나 안 그러면은 처벌을 통해서 정적벌이라는 이제 우리가 회초리라고 할 수 있죠. 이런 체벌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부분을 많이 하게 되면은 그 장애 아동에 대해서 교사가 그런 중재를 많이 하게 되면은 다른 아동들도 거기에 대해서 그 아이를 부정적으로 보게 되는 경우가 많이 생기게 되고요. 때로는 선생님이 하는 것과 똑같은 그 부정적인 방법을 모델링해서 그대로 이 장애 아동에게 똑같이 하는 경우도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소리 지르거나 처벌을 통해서 어떠한 교육을 하고 있는 상황이 한 번은 중지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 중재하는 상황도 생기지만은 다른 비장애 아동이 교육할 수 있는 교육권에 대한 부분에서도 많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시간 동안 교육이 중지되거나 제한이 온다는 거죠. 자, 성인이 되었어도 지역사회에 참여하는데 더 이상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지 못한다. 과거의 행동중재 방법으로 중재를 받아온 사람들이 결국 성인이 돼서 어떻게 돼 있느냐. 자, 처벌 위주의 우리가 이런 중재를 많이 받게 되면요. 성인이 되면은 결국엔 처벌이라는 부분도 처음에는 어느 정도 효과를 보이다가 장기적 효과 없다고 했죠. 오히려 내성이 생겨서 더 심한 처벌이나 더 심한 방법을 쓰지 않으면은 중재가 안 될 정도로 오히려 다른 데서는 행동이 더 심화되고 이제 더 이상 어떠한 중재를 쓰지 못할 정도까지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결과 중심적인 처벌지향적인 방법은 성인이 돼서 오히려 다른 기관을 이용하거나 지역사회에 참여하는데 그 도전적 행동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부정적인 방법 말고 최근의 행동중재는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느냐면요. 자, 통합 상황의 학대로 인해서 이제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도전적 행동을 보이는 아동과 성인뿐만 아니라 함께 생활하는 이들이 적절한 행동의 촉진과 같은 적극적이면서 지원적인 중재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결국 어떤 도전적 행동이 일어나면요. 특정한 교사, 특정한 누구와의 관계에 의해서 이 도전적 행동이 중재가 잘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환경에 같이 존재하는 교사가 될 수 있고 또래 친구가 될 수 있고 안 그러면 관련되어 있는 이제 서비스 제공자들 모두가 행동 중재에 적극 참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진정한 효과가 있다는 거죠. 단순히 처벌적인 방법으로 해서 1대1적인 대응 방식을 하게 되면요. 앞에 말했던 과거의 문제가 나타날 수 있고요. 그게 아니라 생태학적으로 모두가 같이 중재의 주체가 되어서 같이 협력을 해야 이 행동이 더 적절하게 중재가 되고 장기적으로도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장애 아동들이
통합학급에서 이렇게 교육받는 기회가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통합 교육 환경에서도 이런 교사들이 이 도전적 행동이 일어났을 때 뭐 교육에 부정적인 영향만 오는 것이 아니라 적절하게 대응하는 방법을 익혀서 이런 도전적 행동으로 인해서 교육권이 박탈당하거나 교육 환경이 혼란을 겪는 걸 방지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러한 행동은 우리가 대응하는 절차도 있어야 되지만은 미리 일어나지 않게 예방하는 절차를 가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거죠. 어떠한 행동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어떠한 반응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예방 전략을 잘 쓰면은 이러한 도전적 행동을 사전에 차단한다든지 아니면 이전에 나타났던 행동보다는 조금은 도전적 행동이 약하게 나타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통합교육 환경에서도 이 장애 아동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더 적게 된다는 거죠. 앞의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과거와 최근의 행동 중재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과거의 도전적 행동 지원 같은 경우에 도전적 행동의 기능에 대한 부분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도전적 행동 자체 제거에 초점을 줬다는 거죠. 결국 체벌 및 혐오적인 기법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도전적 행동이 제거되고 없어지면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행동의 원리에서 어떠한 행동을 줄이는 체벌 위주의, 그리고 부적벌이나 정적벌이 있는데 우리가 체벌 위주의 혐오적인 기법의 정적벌을 주로 많이 사용해 왔다는 겁니다. 하지만 최근 도전적 행동 지원은요, 도전적 행동은 이제 환경과 관련이 있다는 거죠. 어떤 아이 같은 경우에 이 행동이 항상 일어나야 되는데 어떠한 환경에서는 그 도전적 행동이 많이 나타나지 않고 어떠한 환경에서는 많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 도전적 행동이 주변의 환경하고도 많은 영향을 주고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이 도전적 행동에 기능이 있다는 거죠. 이 기능이 뭐냐? 도전적 행동 기능이라는 부분에서 제가 강의한 내용이 있거든요. 그걸 보면 조금 더 참고가 될 것 같고요.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기능을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면은 도전적 행동을 하는 이유, 원인이 뭐냐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효율적 중재를 위해서 대상자 사회적인 맥락입니다. 도전적 행동 기능을 이해되는 게 요구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능을 알기 위해서 기능 평가하고 기능 분석에 근거해서 한다는 거고, 이러한 행동 중재는 기존의 여러 연구에 증거 기반된 방법들을 써야 된다는 겁니다. 도전적 행동을 중재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들을 잘 써야 되고, 이 효과적인 방법에 근거한 중재는 현재 응용행동 분석에 기초한 행동 중재가 가장 과학적으로 검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절차를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아까 윤리적인 부분이 있었죠. 체벌하고 혐오적인 기법을 쓰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기도 하고 그 행동은 더 심해지는 경우, 그리고 사람한테는 쓸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람한테 이렇게 쓰는 중재 방법이 결국에는 윤리적인 가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똑같이 그 처벌을 받으면은 어떨까라는 생각해 본다면은 이 처벌은 결국에는 이 사람한테 쓰는 방식의 의미를 두고 우리가 진행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도전적 행동 역량에 따라서 거기 필요해서 과거부터 이런 행동 중재가 이루어져 왔고요. 최근에 패러다임은 이렇게 변화가 됐다는 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앞에서 말했던 최근의 행동 중재 지원 방법의 개념을 가장 많이 담고 있고 현재 과학적으로 검증된 것이 이 긍정적 행동 지원이라는 거거든요. 이 부분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당사자의 도전적 행동을 직접적으로 중재할 뿐만 아니라 도전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변인들을 중재하여서 도전적 행동을 사전에 예방하여 궁극적으로 전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하려는 방법이다. 도전적 행동을 가진 개인과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강조하는데, 즉 당사자와 관련된 사람들, 특히 부모를 포함한 주변 사람들의 생활 양식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도전적 행동은 그 당사자만의 문제라고 보지 않는다는 거죠. 결국엔 도전적 행동이 일어나는 것은 이런 환경과의 관계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환경을 고려한 중재가 같이 되었을 때 이 도전적 행동을 중재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도전적 행동은 어떠한 도전적 행동이 나타났을 때 대응적인 전략, 즉 반응 전략을 위주로 사용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이 도전적 행동이 미리 일어나기 전에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써야 된다는 거죠. 어떠한 행동이 나타나면 우리는 그게 도전적 행동이면 긍정적인 반응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최소한 우리가 긍정적인 반응을 하지 않는 속어는 쓸 수 있지만은 때로는 우리가 부정적으로 갈 수 있는 우리가 벌적인 방법을 많이 쓸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방 전략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나타나지 않게 된다거나 안 그러면 기존에 나타난 것보다 확연하게 줄어들게 된다면은 우리는 오히려 긍정적인 반응을 많이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방 전략을 우리가 강구해야 되고요. 결국에는 우리도 있잖아요. 어떠한 일이 터졌을 때 우리가 대처하는 것보다는 예방하는 부분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은 우리가 항상 강조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 도전적 행동을 하는 그 당사자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변화도 필요해요. 내가 말하는 방식이나 안 그러면 어떤 환경에서 스트레스적인 요소가 없는지, 안 그러면 지금 스케줄이 뭔가 너무 힘들어하는 스케줄은 아닌지, 결국에는 이 환경이라는 거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변하게 되고요. 주변에 있는 환경적인 요소, 물리적인 요소가 변하게 되고, 그리고 전반적인 생활 양식의 하나의 변화가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또 그렇게 되었을 때 정말 도전적 행동을 중지할 수 있는 확률이 많아진다는 거고요. 여기에서 강조하고 싶은 거는요. 긍정적 행동 지원이 아동 자신과 가족의 참여를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그러면 가정을 포함한 주변 환경의 변화를 중요하게 여기게 된다는 겁니다. 부모의 적극적인 참여가 아동의 도전적 행동의 지도 성공 여부에 중요한 지침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부모만 이야기한 게 아니라 아동을 둘러싸고 있는 우리가 행동 중재를 긍정적 행동 지원을 한다고 행동 중재를 하러 가면요. 특별하게 어떠한 방법을 가져와서 이 행동이 중재되기를 바라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어떠한 전문가가 와서 다 해결해 줄 것처럼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아동을 둘러싸고 있는 가족, 뭐 학교에서는 교사가 될 수 있고 또래가 될 수 있고 아무튼 이 아동과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이 사람들의 생활 패턴이 변해야 이 행동이 중재가 된다는 겁니다. 누군가 와서 중재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주변이 변함을 해가지고 도전적 행동을 하는 당사자가 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변에서는 그러한 노력이 이루어지지 않고 이 행동의 변화만 기대하게 된다는 것은 결국에는 단기적으로 효과를 잠시 본다든지 아니면 아예 그 행동의 변화는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하는 부분은 이 긍정적 행동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팀적인 협력, 도전적 행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과 관계된 사람들이 같이 변하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있어야만이 정말 이 긍정적 행동 지원이 이루어졌을 때 효과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이 긍정적 행동 지원이라는 부분을 한번 정리하는 의미에서 이 내용적인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긍정적 지원이 뭐냐? 긍정적이라는 것은 혐오 자극 대신에 긍정적이고 대안적인 행동 방식과 타인과의 상호작용하는 기술에 대한 학습으로의 지원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예전에 처벌적인 윤리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그러한 방법이 아니라 긍정적이고 이 행동을 대체할 수 있는 기술을 가져와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주변하고의 상호작용에서 이런 도전적 행동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상호작용하는 기술,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전략을 하면은 이 행동이 변할 거야 라고 기대해서는 안 돼요. 행동 중재 전략이라는 것을 한번 짰을 때는 그 행동 중재 전략으로 그냥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동이나 이제 성인이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 결국에는 학습으로서의 지원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이것도 하나의 다른 대체 행동 같은 경우에도 하나의 학습적으로 계속 교육을 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는 거죠. 행동이 이러한 것이 있으니까 이렇게 될 거야 라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부분을 충분히 교육을 해야 거기에 익숙해지고 나면 이제 이런 행동이 변할 거야 라는 부분으로 학습적인 방법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과정 중심적인 접근이라는 거예요. 도전적 행동이 일어나는 원인을 이해하고 도전적 행동이 발생하는 원리에 대한 가설에 따라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절차로 이루어진 지원임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하나의 도전적 행동은 이러한 행동이 일어났어, 이러한 방법을 써야 돼, 이런 부분이 아니고요. 이러한 행동이 일어나는 주변의 요소들을 파악하고 나서 그러면 이 도전적 행동이 왜 일어나는지 원인을 먼저 파악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행동의 원리에 따라서 이러한 가설을 정리해야 되고요.
행동의 원리에 따라서 가설을 정의할 수 있다는 것은 그 행동을 어떻게 하면 어떤 논리에 따라서 이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냐라는 내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 행동의 변화는 즉흥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단계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행동의 중재는요, 좀 장기간을 두고 작은 거 하나의 변화부터 우리가 시작을 해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그렇게 되어야만이 행동이 중재되었을 때 다시 발생하거나 단시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안정된 행동 패턴을 보일 수 있다는 거거든요. 마지막으로 환경적 요소의 고려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도전적 행동이 일어나는 환경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환경을 이해했으면은 이게 도전적 행동을 일으키는 요인이라고 생각했으면은 과감한 환경의 변화도 필요해요. 도전적 행동이 일어나는 것이 환경의 원인인 것 같은데 아니면 어떠한 원인인지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면 환경적인 요소라는 것이 하나의 우리가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가설을 가지고 있다면 과감하게 틀에 박힌 환경을 한번 바꿔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생활 양식도 될 수 있는데요. 단순히 우리 집안의 가구 배치, 집안의 어떠한 물건의 배치, 학교에서는 교실의 가구나 교재나 책상의 배치, 방금 주변의 사람의 배치에 따라서도 이러한 행동이 충분히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환경적인 요소는 충분히 고려가 돼야 된다는 거고, 이 환경적인 요인을 고려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예방적인 전략을 쓴다는 겁니다. 계속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